연방이민당국이 지난주 캘리포니아 지역 마리화나 농장 2곳을 급습해 300명 이상의 불체자를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이민자가 사망하고 미군 출신의 시민권자도 체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ICE가 지난달 전국에서 체포한 불체자 수는 약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포된 이민자 중 실제 추방으로 이어진 경우는 18,000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이 시애틀 지역에서 연쇄은행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애틀 인근 8개 은행에서 총이 있다며 창구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라 뉴욕주 푸드스탬프 수혜자 약 30만 명이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의 유명 관광지 그랜드 캐년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원 내 유명 숙박시설 등을 태우며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지난주 캘리포니아 지역 마리화나 농장 2곳을 급습해 300명 이상의 불체자를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이민자가 사망하고 미군 출신의 시민권자도 체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무차별적인 이민자 단속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카핀테리아와 벤투라 카운티의 카마리오 지역에서 글래스하우스 팜스가 운영하는 마리화나 재배 농장에 중화기로 무장한 ICE 요원들이 들이닥쳐 급습 단속을 펼쳤습니다. 당국은 ICE와 CBP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총 361명의 불법 체류 의심 이민자가 체포됐고 14명의 미성년 노동자를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마리오 농장 노동자였던 하이메 알라니스란 이름의 57세 남성이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가 부상을 입은 뒤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노동자가 단속 요원이 추격 중이었거나 체포 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온실 지붕에 올라갔다가 30피트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농장에서 시큐리티 가드로 근무하던 라틴계 남성도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속 요원들이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고 차에서 끌어내려 강제 체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 당시 카마리오 농장 앞에서는 항의 시위대와 당국 간의 긴장 상태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벤투라 카운티 소방국 앤드류 다우드 대변인은 단속과 시위 과정에서 최소 12명이 다쳤으며 이 중 8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4명은 현장에서 치료 후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법원은 정부의 LA 등 캘리포니아 7개 카운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과 체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정부가 지속적인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갈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개인이 피부색 때문에 법 집행기관의 표적이 됐다는 주장은 역겹고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ICE가 지난달 전국에서 체포한 불체자 수는 약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0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체포된 이민자 중 실제 추방으로 이어진 경우는 18,000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NBC 방송은 ICE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달 ICE가 불법 이민자 약 3만 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월별 체포 데이터가 공개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6월에 실제로 추방된 이민자 수는 약 18,000명으로 체포자 수에 비해선 절반 수준입니다. 지난 5월 정부는 약 24,000명을 체포했고 15,000명을 추방했습니다. 최근 IC의 추방 건수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였던 2013년 월 평균 추방 건수는 36,000건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월 평균 추방 건수 14,700건을 훨씬 능가합니다. 체포 건수는 급증하는데 추방은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ICE 시설의 과밀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ICE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시설 내 위생과 의료 서비스, 식량 부족, 침구 및 세탁시설 부족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민 당국이 중범죄자가 아닌 일반 이민자를 마구잡이로 체포한 탓에 추방은 그에 못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ICE는 추방 대상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무연고 국가로 즉시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내부 공문으로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이민자를 추방할 때는 대개 이민자의 모국으로 보내왔으며 무연고 국가로 추방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무연고 국가 추방 방침을 세우고 연방 대법원도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서 방침 실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살인죄로 25년간 복역하다 지난 4월 가석방된 후에 불체자 신분으로 출소 즉시 IC에 신병이 인도했던 한인 남성이 한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씨로 알려진 한인 남성은 지난 5월 20일 남수단행 항공편 탑승 예정자 명단에 올랐지만 탑승 직전 제외됐습니다. 이후 워싱턴주 타코마에 있는 노스웨스트 IC 구치소로 이송됐으며 지난달 27일 시애틀발 델타 항공편을 통해 IC 요원 2명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출국했습니다. K씨의 부친은 미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애틀 총영사관으로부터 아들의 한국행 출국일이 6월 27일이라고 통보받았다며 아들이 한국으로 가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K씨의 여권은 시애틀 총영사관의 김현석 영사가 6월 초 IC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씨의 부친은 6월 4일 김 영사가 여권을 IC에 전달했다고 알려주고 직접 면회도 다녀오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K씨의 부친은 지난달 9일 한국으로 먼저 가 아들의 입국을 미리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K씨를 제외한 8명을 5월 남수단행 전세기에 탑승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국적과 무관하게 추방됐다는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며 아프리카 지부티의 미군 기지에 억류됐다가 최근 남수단으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이 시애틀 지역에서 연쇄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6월부터 시애틀 인근 8개 은행에서 총이 있다고 창구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와 시애틀 경찰국에 따르면 연쇄 은행 강도 사건에 연루된 24세 리나 장 씨가 최근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애틀 유니버시티 디스트릭트에 거주하는 장 씨는 고객으로 위장해 은행 창구 직원들에게 자신이 무장하고 있다고 위협하는 쪽지를 건네며 현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수천 달러를 훔쳐 도주했습니다. 장 씨가 창구 직원들에게 건넨 쪽지 중 하나에는 나는 총이 있다. 모든 돈을 내놓아라. 무음 경보는 누르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수사당국은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의 범행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여에 걸쳐 시애틀과 인근 8개 지역의 주요 은행에서 발생했습니다. FBI는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 수배 공고를 냈고 지난 4월 익명의 제보로 장 씨를 체포했습니다. 제보자는 장 씨가 강도 미수 후 매우 화가 나 있었다고 말하며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오늘 일이 너무 엉망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FBI가 수배 전단을 발행한 것에 대해 무척 자랑스러워했고 연쇄 강도범이란 호칭에 자부심을 느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8번째 강도 사건 직후인 지난 7일 시애틀 경찰은 장 씨를 그녀의 아파트 인근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에어소프트건, $1,800 이상의 현금 등 강도 행각과 관련된 증거물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8건의 1급 강도 혐의와 1건의 1급 강도 미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라 뉴욕주 푸드스탬프 수혜자 약 30만 명이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최근 통과된 감세 법안에 따라 푸드스탬프 비용의 상당 부분을 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주 정부에 연간 12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뉴욕주에서 약 30만 명이 푸드스탬프 혜택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 평균 개인당 약 220달러의 손실이 발생해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식료품을 구매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앞서 뉴욕주 정부는 현재 뉴욕주에서는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약 300만 명인데 이 중 10%에 해당하는 30만 명가량이 수혜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감세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으려면 그동안 면제 대상에 해당했던 참전 용사와 노숙자도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호컬 주지사는 푸드스탬프 혜택이 줄어들면 결국 저소득 가정이 쓰는 돈이 줄면서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는 물론 주 정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주 정부는 뉴욕 주민 2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에센셜 플랜과 메디케이드 자격을 강화하게 되면서 기존의 혜택을 받던 이들이 더 이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한 뉴욕주의 병원과 의료 시스템에 제공되는 연방정부 지원금도 연간 80억 달러가량이 줄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나 정신과 치료와 같은 필수 서비스가 각 병원에서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TA의 오버타임 지급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만 불 이상 오버타임을 받은 근로자가 629명에 달하고 720명은 정규 급여의 2배 이상 오버타임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싱크탱크 엠파이어 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MTA 직원들에게 지급된 오버타임 수당은 총 13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체 급여 중 오버타임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7%에 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MTA 직원 가운데 629명이 오버타임 수당으로 10만 달러 이상을 수령했습니다. 이 중 23명은 20만 달러가 넘는 오버타임 수당을 받았는데 이는 전년보다 10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오버타임 수당을 10만 달러 넘게 받은 629명 중 359명은 롱아일랜드 로드 소속으로 MTA 산하 기관 중 고액 오버타임 수당 수령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뉴욕시 전철과 버스 시스템을 관할하는 뉴욕시 트랜짓의 고액 오버타임 수당 수령자가 14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MTA 전체 직원 수는 7만 1,938명이며 이 중 직원 760명은 오버타임 수당으로 정규 급여의 2배 이상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TA 직원들의 오버타임 수당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정규 인력 채용이 늦어지고 공석이 장기간 방치되는 가운데 기존 직원들이 초과 근무로 업무 공백을 메우는 구조가 정착된 탓입니다. 특히 운전사, 터널 및 교량 보수 인력, 보안 요원 등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심각하게 노후화된 인프라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잦은 정비와 긴급 보수 작업이 불가피한 구조에서 야간 주말 작업 등 정규 근무 외 시간대 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오버타임 수당이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서부의 유명 관광지 그랜드 캐년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원의 유명 숙박시설 등을 태우며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북쪽 가장자리의 노스림 인근에서 화이트 세이지 화재와 드래곤 브라보 화재로 알려진 두 건의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공원관리국은 노스림 내 유일한 숙박시설인 그랜드 캐니언 롯지가 화재로 소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불로 탄 건물은 50에서 80개로 롯지 외에 방문자 센터, 주유소, 폐수 처리시설, 행정건물, 그리고 일부 직원 숙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드래곤 브라보 화재는 롯지와 다른 건물들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공원 측은 고온, 낮은 습도, 그리고 강풍으로 인해 화재 면적이 20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노스림 소방관들과 협곡 안쪽의 등산객들은 주말 동안 대피했습니다. 공원 측은 화재 외에도 처리시설 화재 후 염소가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에 따르면 염소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다량 흡입 시 시야 흐림, 자극,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화재는 동쪽과 북쪽으로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불길은 버밀리언 클리프 지역으로 내리막길을 타고 이동하고 있으며 소방대원들은 불길의 확산을 늦추거나 멈추게 할 완충지대를 조성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가항공사 프론티어 항공이 기내에서 간단한 음료와 간식을 주문한 승객에게 최소 18%의 팁을 요구한 사실이 온라인상에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워싱턴주 시애틀로 가는 프론티어 항공편에 탑승한 한 승객은 맥주와 간식을 주문한 뒤 결제 단계에서 최소 18%의 팁을 강제로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승객은 결제 단말기에 화면을 통해 자신의 SNS 계정을 공유하며 아무런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팁을 요구하다니 너무 뻔뻔하다. 다시는 이 항공을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프론티어 항공은 미국 내 유일하게 기내 음식, 음료 주문 시 팁을 요구하는 항공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해당 정책은 승무원 급여를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으며 현재는 개별 승무원이 자신이 받은 팁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내 팁 문화에 승객들은 물론 항공업계 안팎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NS, 레딧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안전 책임이 있는 승무원이 팁에 민감해지는 건 부적절하다. 팁을 줄 수는 있지만 이를 기본값으로 설정해놓고 강요하는 방식은 거부감이 든다 등 누리꾼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승무원 노조, 전미항공 승무원협회 측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항공승무원의 본연의 임무는 기내 응급구조대 역할이라며 팁을 더 많이 준 승객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인식이 승무원을 성적 대상화하고 경시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가 마련한 연례 국방 예산 정책법안 초안에 주한미군 관련 조항이 일부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상원군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건 법안 초안 요약본에 따르면 법안은 국방장관이 해당 조치가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증명하기 전까지 한반도 내 미군 병력 감축이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금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위험성 평가는 합참의장, 인도태평양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방수건법은 미국의 국방정책과 예산 지출의 방향을 정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뒤 단일안으로 조율돼 최종 확정됩니다. 지난 5월 연방우편규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어제부터 연방우정국이 우편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포레버 우표 가격은 73센트에서 78센트로 5센트 올랐으며 미국 내 엽서는 56센트에서 62센트로 1온스 편지는 73센트에서 78센트로 인상됐습니다. 추가 온스당 요금은 28센트에서 29센트로 소폭 오르고 국제 엽서와 국제 1온스 편지는 각각 1.65달러, 1.70달러로 조정됐습니다. 전체 우편 서비스 가격은 평균 7.4% 인상됐습니다. 연방우정국은 인플레이션과 운영비 증가가 요금 인상의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주 코코니노 카운티 보건당국은 2007년 이후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흑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민은 최근 지역 병원을 찾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같은 날 숨졌으며 진단검사 결과 흑사병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다만 이 사망자가 어떻게 흑사병에 걸렸는지와 사망일 등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흑사병은 주로 쥐 등 야생 설치류로부터 벼룩에 의해 인간으로 전파되며 1340년대에 유럽을 강타해 유럽 인구 절반 정도를 죽인 악명 높은 전염병입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평균 7건의 흑사병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KACF는 지난 10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3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마련하고 단체들의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KACF는 지난해까지는 뉴욕, 뉴저지 소재 비영리단체들과 나머지 지역단체로 나눠서 지원금을 지급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재단이 전국 단위로 성장함에 따라 단체 소재지에 상관없이 하나의 커뮤니티로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비영리단체에는 향후 3년 동안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 신청 마감은 다음 달 29일이며 오는 23일 화상 프로그램 줌으로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재단은 1차 심사 결과를 오는 9월 중 통지하며 이후 9에서 11월 동안 기관 방문을 통해 12월 중 지원금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가 올라가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맑은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